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뜬금없는 문제 2탄입니다. 두 번째 파트죠. 41번부터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이니까 다 풀어봤겠죠. 자, 볼게요. 41번 문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실행 중단, 브레이크 온, 브레이크 온을 할 수 있다. 이 브레이크 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레스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그죠? 드라이브의 최대수, 강제 중단,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컴피그 시스에 있어요. 저희 교환에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IOSys, IO인데 이것도 못하네요. 네, IOSys 커맨드 컴, 얘는 시스템 파일이었고요.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습니다. 틀린 겁니다.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스플링의 방법은 출력 장치로 직접 보낸다. 직접 보내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보조기억 장치에 출력할 내용을 저장했다가 밀어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번은 틀린 말이고요. 출력 시에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디스크로 보내 저장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반대 말이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프로그램 실행과 속도가 느린 입출력을 이원화시킵니다. 그래서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스플링 작업을 하게 되면 저장했다가 프린터에다가 밀어보내는 방식이고, 이 CPU는 스플링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원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호대 잡음 B의 단위로 옳은 게 뭐니? 그러면 데시벨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체를요. 이건 신호 변환 단위죠. 그죠? 보드라는 게 있어요. 펄스를 만드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사이클은 명령 실행 단계를 말하는 거죠. 실행 사이클?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환경 설정하는 파일이고요.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치 사이클 중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킨다. 명령어를 기억한다 그러면 IR이 되겠죠. 명령 레지스터가 되겠죠. 근데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실행 사이클 중에는 패치 사이클이라는 건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 불러오려면 그 명령어, 내가 불러와야 되는 명령어가 몇 번지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이 현재 수행하는 그 명령어,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고요. 일단 그 명령어가 CPU를 차지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뭐니?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도 들어가고 다음도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또 현재 끝까지 안 보고 현재만 보고 또 얘를 딱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 같이 좀 이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명령어 그 실행 사이클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간접, 실행, 패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치, 직접이 없지. 직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추가로 뭐가 있었냐면 인터럽트가 있었어요. 인터럽트 주기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예, 인터럽트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직접은 없다. 다음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산술 명령어는 주로 어떤 레지스터의 내용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흔히 보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똑같이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묵시적 주소라는 건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술 명령어는 어떤 레지스터의 내용을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함정이라고 봐야 돼.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이거는 그냥 겁주려고 한 거고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그 명령어,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냐고 하면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임시로 저장한다 그러면 MBR이 되겠고요. 이건 뭐야?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요. 됐죠?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고요. 주소 지정에 두 개의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오퍼랜드가 있어요. 오피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를 하나 더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 인덱스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되면 순차적인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덱스라는 게 차례 매긴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책의 앞지에 그 차례가 매겨져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1쪽에 뭐 2쪽에 뭐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계산한다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색인 주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랑 이 보기에 다른 보기에 있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직접 주소는 말 그대로 이 오퍼랜드에서 지정한 위치의 그 메모리 지정, 이 주소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갖다 쓴다는 얘기고 두 번을 가면 간접 주소가 되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이 아니거든요. 상대 주소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이렇게 주소가 매겨져 있는데 절대 주소라는 거는 메모리 번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몇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매겨주는 걸 상대 주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신호 전력이 S고요. 잡음이 N이고요. 채널의 대역폭이 W인 전송선에서 채널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뭐 외워달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로그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s다. 1 더하기 잡음 전력 분의 신호 전력이다. 1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외워달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얘도 흔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이라서 제가 어떻게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 더하기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얘가 1 더하기 n분의 s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눈에 좀 이렇게 좀 담아 두시면 시험장 가기 전날이라든지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49번입니다. RS232C와 관련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MPEG는 동영상하고 관련 있는 거고 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비트 방식의 전송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그 DTE와 DCE의 접속 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말기와 신호 변환 장치 간의 접속 규격을 말하기 때문에 이 단말기나 신호 그 변환 장치 모뎀 같은 경우는 맨 끝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의 맨 끝단 마지막 단에 있기 때문에 물리계층에 속한다고 보셔야 돼요. 인터넷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됐습니까? 다음 50번입니다. xcopy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xcopy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복사해준다. 여기까지 알고 계실 거고 외부 명령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xcopy 명령에서는 히든 파일은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복사가 되지 않아요. 숨겨놨기 때문에. xcopy는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다.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xcopy가 아니라 그냥 카피에 있는 기능입니다.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a.txt, c.tx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copy는 외부 명령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 명령어인지 알고 있을 거고 이것도 교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또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51번입니다. IP 주소에서 198.0.46.201 이거 IPv4예요. IP 버전 4의 IP 주소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1부터 127이면 A 클래스 초대형 통신망입니다. 128부터 191, 그러니까 부터라고 봐야겠죠? 이게 지금 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중대형입니다. 중형,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2부터 223까지는 소형, 중소기업, 저희 학원 같은 근거리, 뭐 이런 통신망들. 254개 호스트라는 게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D클래스와 E클래스가 있어요. 멀티캐스트용, 실험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서브넷 마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A클래스 같은 경우는 255.0.0.0 그리고 B클래스는
255점, 255점 요렇게. 그러니까 255점, 255점이라는 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라주는 거지. 됐습니까? C클래스 같은 경우는 255점, 255점, 255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우리가 호스트 주소로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험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255개를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는 누락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클래스의 범위가 나오진 않겠지만 C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254개? 뭐 요 정도. 됐습니까? 지금처럼 서브넷 마스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주소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다음 52번입니다. PCM 방식에서 표본 주파수가 8kHz라면 표본화 주기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표본화 주기를 구할 때는 헤르츠 분의 1입니다. 헤르츠 분의 1입니다. 근데 킬로헤르츠라고 나왔기 때문에 킬로헤르츠는 1000이거든요. 1000단이거든요. 1000헤르츠가 돼요. 그래서 8이니까 8000이 되겠지. 8000분의 1을 하면 구해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계산기를 띄웠습니다. 계산기는 1 나누기 8000 이렇게 써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0.000125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게 그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면 뭐 종이를 주거나 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나? 네,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게끔은 아마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단위가 마이크로초거든요. 마이크로초기 때문에 마이크로초는 밀리초, 마이크로초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밀리초, MUN, PFA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1000분의 1, 얘가 100만 분의 1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125 마이크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답이고요. 요 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53번 문제입니다. E out of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다. 그러니까 뭐 1의 개수가 5개의 비트 중에 1의 개수가 2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마크 방식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군계수 체크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E out of 5중이라고도 해요. 5중이 코드, 5중이 부호에서 사용하는 검출 방식을 우린 통틀어서 정마크 부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음 54번입니다. 다음 중 RISC의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찾으래요. RISC는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사용된다 그랬고 명령어의 개수가 좀 적다 그랬고 명령어의 수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복잡하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개수가 또 많은 편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는 로드와 스토어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가 아주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로드와 스토어만으로도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RISC의 특징으로는 얘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 명령어마다 수행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파이프라이닝을 가지고 있고요. 명령어가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CISC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이크로 코드에 의해서 해석한 후에 명령어를 수행한다?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이 다양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CISC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흔히 보지 못하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풀어보는 문제가 주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문제들 중에서 그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 처리 기능사의 특징상 그 변형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랑 정답 위주로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55번입니다. 55번 연관기억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이 연관기억장치라는 거는 어소시어티브 메모리, 그러니까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검색해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색자료 레지스터, 검색을 하는 거고요. 마스크 레지스터가 필요하고요. 일치 지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용 검색하는 거와 메모리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게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계산해서 구하는 방식. 내가 찾아야 되는 주소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소에 의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기억 장치하고 해당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다음 56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꼭 넣고 싶었어요. 요 문제는. 그래야 설명이 다 되니까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요. 색인 주소하고 베이스 주소하고 상대 주소가 있어요. 이 상대 주소가 바로 오퍼랜드와 프로그램 카운터 두 개를 더해서 구하는 방식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니라 색인 주소,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걔를 더하면 색인 주소가 되고요. 베이스 레지스터를 하면 베이스 주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계산에 의한 주소가 아니에요. 메모리에 16진수로 1, 2, 3, 4 순서대로 매겨놓은 거. 기계 주소 같은 거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장치로부터 읽혀지거나 기록할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레지스터가 뭐니?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는 버퍼죠. 임시니까.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PC 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버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버스라는 게 없어요. 그 버스라는 게 CPU와 그 어떤 장치 간에 이동되는 통로, 이 통로를 버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버스, CPU 내부에서 왔다 갔다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요. 어드레스, 주소가 왔다 갔다 하고요.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번은 버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와 제어 버스가 있구나. 요 정도. 내부 버스는 없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처리를 하나로 모은 작업 단위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의 단위,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는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작업의 단위, 연산의 단위 이런 말 나오면 트랜잭션을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건 요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전송하려는 부호들의 최소 해밍거리가 6일 때 수신 시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의 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뜬금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이 최소 해밍거리라는 게 뭔지 몰라도 최소 해밍거리가 있으면 공식에 대입할 줄은 아셔야 되는데 오류의 개수를 곱했을 때, 오류라고 쓸게요. 곱해서 더하기 2를 했을 때, 이 계산한 이 결과가, 최소 해밍거리보다 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같거나 작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보다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6이 주어져 있어. 이미 주어져 있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2 곱하기 오류의 개수 더하기 1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1도 들어갈 수 있겠지. 1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최대라는 말이 있어요. 최대 오류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1이 들어가도 해당은 돼요. 해당은 되지만 2가 들어가도 답은 맞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니까 5가 되잖아. 그럼 3이 들어가면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3이 들어가 버리면 7이 되기 때문에 최소 해밍거리보다 얘가 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이 될 수는 없고 2가 된다. 그러니까 오류의 개수들 중에 가장 큰 값은 바로 2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61번 문제입니다. 100MHz의 반송파. 이건 주파수 대역이 있대요. 이 대역이 있는데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kHz고요. 신호 주파수가 10kHz일 때 FM 변조할 때 변조 지수가 뭐냐고. 그러니까 주파수 변조할 때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이고 신호 주파수가 10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얘를 나눠버리면 돼요. 여기 식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신호파 주파수 분의 최대 주파수 편의를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통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보처리 기능사 자체가 통신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프로그래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자체가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주 풀 수 있는 내용만 우리는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연속적인 신호 파형에서 최고 주파수가 W라고 할 때, W 헤르츠라고 할 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가 뭐니? 얘는 지금 정리를 좀 해놨어요. 좀 봐두시라고. 디지털 전송할 때 생기는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를 2배 높여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표본화 할 때는 역으로 2를 나누게 됩니다. 2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본화 주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표본화 할 때는 2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W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63번 문제입니다.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쉽죠? 로더라는 거는 가지고 오는 거죠.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에 맞게 변환합니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로드 모듈은 주기억장치로 읽어드린다. 맞는 얘기죠. 그죠? 가져오는 거니까요.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거는 얘가 하는 일이 아니죠.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스케줄러라고 하는 건데 뭐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이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기억 장치 내에 공간을 할당한다. 뭐 올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로더에 들어가는 용어들 중에. 네,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건 로더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 자주 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요. 64번 문제입니다. 이동통신의 전파 특성 중에 이동체가 송신축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 수신 신호의 주파수가 변한다는 얘기죠.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니? 이거는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삐뽀 삐뽀 이렇게 울리는 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이 편의가 발생되거든요.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얘기죠.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용어 자체가 도플러 효과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거는 빠르게 다가오거나 빠르게 멀어짐에 따라 요 말이 나오면 도플러 효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뭐냐? 직교 진폭이 원래 QAM인데 직교 진폭은 아니에요. 직교 다중화 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OFDM이라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중화 그러면 보통 DM이잖아요. 그죠? TDM도 마찬가지죠.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M으로 끝나는 거 M으로 끝나는 걸 찾는 건데 얘는 아니니까. 그죠? 자, 이 용어에 대한 답은 얘라는 거. 됐죠? 이 용어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핵심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말이 들어가거나 와이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사용되는 기술 요 말이 나오면 이거 OFDM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66번입니다. 통신 속도가 55일 때 최단 부호 펄스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무조건 얘 나누기 1 하면 됩니다. 공식을 써놨습니다. 최단 부호의 펄스 시간을 구할 때는 통신 속도 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죠. 왜? 5분의 1이 0.2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의 1 하면 0.02가 되겠죠.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그레이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코드의 위치별로 가중치가 부여되는 가중치 코드가 아닙니다. 그레이 코드는 뭐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는 비가중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중치는 아니고요. 비가중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죠.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변환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잖아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문제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 시에는 이진수의 최대 자릿수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100, 10이다. 그러면 이진수의 가장 큰 이 수, 이게 최대수잖아요. 얘를 그대로 그냥 쓰고 그 비트를 다음 이진수 비트에 합하여 올림수를 제거한 합을 그레이 코드의 다음 수로 정해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그냥 올림수가 없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0이고요. 더하면 1이고요.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XOR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을 때 0, 다를 때 1. 다르니까 1이고요. 같으니까 0이고요. 다르니까 1이고요. 다르니까 1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변환기.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요. 그레이 코드 말 나오면 입출력 장치 코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CISC, RISC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걔네들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하드웨어나 마이크로 코드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명령어를 원 사이클에 실행합니다. 한 번에 실행하게 되죠. 단순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명령어와 데이터에 대한 통합 캐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RISC는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 69번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CPU가 주기억 장치 내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페이지 부재에 따른 페이지 대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뭐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CPU가 뭔가 실행하는데 이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 빠른데 이거를 대체하는 시간,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넣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트래싱이라고 합니다. 트래싱.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트래싱입니다. 잘 봐두세요. 혹시 내일 시험 보러 갔는데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요거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확인하시는 거니까. 다음 70번입니다. 전날? 전날은 아니고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70번입니다. CPU 스케줄링 방법 중에 우선순위에 의한 방법의 단점은 무한 정치가 아니고 정지죠. 대기하는 거니까. 블로킹이 대기하는 거거든요. 기하 현상이 다 이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거를 물었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 방법 중에 우선순위에 의한 방법,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 방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막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CPU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자꾸 들어와. 그래서 난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죠? 그래서 굶고 있어요. 그죠? 이런 현상의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은 에이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너무 오래 기다렸으면 그것도 좀 가산점을 주고 뭐 이러면서 그 더해주는 거죠. 가산점, 우선순위를 자꾸 저기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에이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잘 봐두세요. 다음 71번 문제입니다. 송신 측의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정보의 캡슐화라고 합니다. 정답은 가번입니다. 얘도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요. 7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컴피그 시스에서 이제 환경 설정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EXE가 이제 실행 파일이죠. 이 실행 파일 형태를 COM으로, 얘도 실행 파일이죠. 그러니까 EXE로 되어 있는 거를 COM 파일로 변환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exe2 바이너리죠. exe2 bin 얘가 됩니다. 뭐 메모리 관리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거죠. 히맨피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컴피그 시스에서 활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출제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냥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73번 문제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환되는 거. 이거 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얘네들 정리해서 쭉 한번 나열을 했었습니다. 디스패치에 대한 용어입니다. 디스패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요. 다음 74번 문제입니다.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인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FIFO는 처음에 기록된 페이지를 교체합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말이죠. LRU는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LFU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용한 횟수가, 횟수인데 횟수라고 썼네요. 사용한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MRU는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합니다. 빈도가 많은데 왜 교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거는 이제는 안 쓰겠지.
설마 또 쓰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NU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LRU가 아니라 NUR이 됩니다. NUR. Not used recently가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NUR. Not 아니, NUR.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을 말하고요. LRU는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주소 필드가 누락됐어. 그럼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만들 필요는 없죠. 이미 다 입력했는데. 그러니까 주소 필드만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터 테이블이 됩니다. 얼터 테이블에 add라는 명령을 쓰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실기할 때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add 테이블이 아니에요. 얼터 테이블에 add 옵션이 있습니다. 네. 다음요. 76번입니다.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응용한 다원 접속 방식으로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그 주파수 대역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뭐니? 이렇게 다원 방식, CD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말합니다. 코드 분할 다중하기를 말합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말해요. 이 용어 자체가 CDMA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CDMA 이 용어 자체를 풀어서 올바른 것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뭐 이렇게 쭉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쭉 풀어서 낸다면 여러분들은 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77번입니다. PCM 통신 방식에서 PAM 신호를 허용된 몇 단계의 레벨 값으로 근사화시키는 과정을 물었습니다. 표보나 양자화, 부호와 복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보나 양자화, 부호화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요. 표본화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허용하는 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PAM으로 바꿔주는 걸 이제 표본화라고 하고요. 단계를 지정하는 거, 몇 단계의 레벨 값으로 근사화시키는 거, 몇 개 정도가 있니? 그걸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PCM도 마찬가지죠. PCM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78번입니다. 다음 중 트래픽 제어, 그러니까 전송 제어죠. 전송이 되고 있는 건데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송 제어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흐름을 제어하고 교착 회피 제어하고 폭주를 제어합니다. 전부 다 교통에 관련된 일들인데 오류 제어는 오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거지 전송을 하고 있는 거랑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랜의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랜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브릿지나 라우터, 전송 매체, 이거 회선이죠, 그죠? 다 랜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모뎀은 신호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뎀은 아니다. 모뎀은 그 DCE에 속한다. 신호 변환 장치에 속한다.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도 아날로그 회선에서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80번입니다. 다음 중 랜의 표준에 대한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거를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다 외우고 있냐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100점자가 나오면 그 인력공단이 자존심 상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100점 나오면 안 되니까 틀리라고 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도 이걸 다 알진 못할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자, 근데 외우는 방법은요. 그 2가 두 번째잖아요. 가나다라 할 때 니은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은요. 요 C가 A, B, C 세 번째잖아요. C, S, M, A, C, D. C. 그래, 맞아.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자, 5번에 그 5번 같은 경우는 토큰이 5원이라고 돼 있던 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차를 탈 때 그 토큰이 필요했었어요. 토큰이 이제 현금으로 환산하면 5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50원이었거든. 사실은 50원이었나 그랬을 거야. 내가 되게 어렸을 때 기억에서는 토큰이, 저도 아기 때는 토큰을 팔았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좌우지간, 아, 토큰 링은 5번이구나. 5원이구나. 한 다음에 넣었을 때, 그래, 토큰이 5원이었어. 그렇게 믿자. 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10번은 무선내는 아닙니다. 10번은 1, 2, 3, 4, 5, 6, 1부터 10까지 10이 제일 크잖아. 그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안을 말합니다. 보안. 보안하고 관련됩니다. 무선내는 아닙니다. 무선랜이 몇 번인지 묻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고 잘 몰라요. 그 802점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우린 이렇게만 외우자고요. 아, 이 가나다라 할 때 니은 두 번째, 아, C, A, B, C 세 번째, 그래. 토큰이 5원이었대. 그래, 그렇게 외우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라본입니다. 억지야. 자, 그래서 라본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80문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맞추려고도 물론 했지만,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얘네들 중에 뜬금없는 문제가 지금 제가 정리한 8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만 나와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맞춰서 쉬운 문제를 내가 실수했을 경우에 꼭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또 제가 촬영할 일이 있으면 또 촬영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